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는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당초 5년 전 계산때보다 2년이나 빨라진 것이어서 올해가 사실상 국민연금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미루면 미룰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에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데요. 그렇지만 정부와 국회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금 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국민연금 고갈위기 현주소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혁 방안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연일 언론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기금이 고갈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고 지금 빨리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게 너무 큰 부담으로 올 것이다 이런 경고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봤더니 보건복지부가 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발표했는데 지금 추세대로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55년이면 기금이 완전 소진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고갈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 두 분은 어떤 입장이 있으신지 먼저 말씀을 듣고 입장 차이라든지 세부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석재은 교수님 말씀 주실까요? 네, 이번에 5차 재정 계산을 통해서 2055년에 연금 기금이 소진된다라고 이제 나왔는데요. 사실 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연금을 받지 못한다라든지 이런 그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4차 재정 계산이 이제 지난 5년 전에 있었던 거에 비해서 2년 앞당겨졌고요. 네. 그 앞당겨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보험료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기금이 소진된 이후에 부가 방식으로 전환된 이후에 보험료율로 우리가 그 급여를 조달해야 될 때 부담해야 되는 보험료율이 3%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그거는 미래 세대가 그만큼 연금 보험료 부담이 과중된다는 얘기고 그 보험료율 부담이 거의 한 30% 정도 가까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연금 개혁을 서둘러 하지 않으면 그 미래 세대의 부담이 굉장히 가중될 수 있고 미래 세대가 수용 가능하지 않은 보험료 부담 수준이 되면 사실은 그 연금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석 교수님은 지금 상태대로 가자면 연금 제도 자체의 지속 가능성에 위기가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남 교수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번 5차 재정 계산 시산 결과에서는 2055년에 기금 소진으로 나왔고 41년부터는 이제 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 제도를 70년 동안 이제 하나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추정상 결과이기 때문에 물론 이 결과 자체를 이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개혁 방향을 잡아야 되긴 하겠지만 이거 자체를 이제 너무 심각한 것으로 꼭 볼 필요는 없다. 네. 또 부가방식 비용률이 2080년에 이제 34.9% 나온 건 맞는데요. 그거를 GDP로 계산을 해보면 GDP 9.4%고 물론 GDP 9.4%는 지금보다 높지만 유럽 국가들이 지금도 연금 지출의 GDP 한 10% 정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2080년에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데 GDP 9.4% 정도는 우리 경제가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지금 아까 우리 석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 중에 항상 맨 앞에 개혁의 필요성에 내가 거는 게 뭐냐면 다음 세대의 부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다음 세대들이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어떤 걱정을 하느냐면 이거 우리는 부담만 하고 실제 우리가 받을 때는 이 텅 빈 잔고 때문에 우리는 한 푼도 못 받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지금 이 실제로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걱정처럼 젊은 세대는 부담만 하고 돈만 내고 본인들이 수혜를 받을 때는 한 푼도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석 교수님?
연금은 일단 국가가 정말 지급 보증을 하는 그런 제도이고 네. 세대 간의 부양 계약으로 이어지긴 하지만 이 연금 제도의 자체의 관리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증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연금 제도가 이제 국가가 존속하는 연금 제도는 존속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래 세대가 걱정하는 것만큼 연금 불안이 실질화되지 않도록 지금 연금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국가가 연금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미래 세대의 연금의 안정적인 보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연금 개혁에 대한 피로감이 사실 굉장히 높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업들, 지금 현재 연금 개혁이 바로 미래 세대의 연금 불안을 제거하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작업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한 푼도 못 받는데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거다 말씀 주셨는데 우리 남 교수님도 그 점에는 역시 동의하시죠? 예, 지금 뭐 하나 예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에 의해 점령된 지역이나 또는 이제 너무 폭격을 많이 받아서 전쟁 피해가 너무 극심한 지역은 뭐 제외하고 그 나머지 지역은 연금이 다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또 해외로 피난 간 사람들한테도 연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석 교수님 말씀처럼 국가가 존속하는 한에서는 연금은 반드시 지급된다. 그런 점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이제 미래 세대가 조금 더 부담하는 게 좀 늘어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또 그만큼 미래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거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 불공정하다고 보기에는 좀 그 문제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중심으로 국회는 국회대로 또 정부 차원은 정부 차원대로 개혁 논의를 진행하자고 하고 있었는데 지난해부터 했는데요. 최근 국민연금 개혁 시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런 보도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남 교수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왜, 무엇 때문에 연금 개혁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우려를 하는 건가요? 예, 이건 뭐 지금 이제 국회에서 그동안 이제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의 민간자문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금개혁 방안을 원래는 이제 발표하기로 했는데 1월 말까지. 네. 근데 이제 민간자문위원회 내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못하고 네. 또 의견 조율이 잘 안 되면서 이제 국회 특위에서는 이제 어떤 구체적인 숫자를 이야기하는 모수 개혁보다는 구조 개혁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그다음에 모수 개혁은 사실 구조 개혁, 모수 개혁은 서로 연결돼 있는 거긴 한데 네. 우리가 개념적으로 가른다면 이제 모수 개혁은 정부가 좀 마련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이 또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꼭 그렇게 보기보다는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왜냐하면 올해가 법정 재정 계산의 연도이기 때문에 네. 정부 내에 이제 연금 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기구가 이미 존재하고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기구가 없는데 국회가 이제 그렇게 말을 했으면 그거는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기구가 이미 있기 때문에 역할을 저는 다시 조정했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기회가 한 번 더 남았으니까 국회는 차라리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구조개혁과 관련된 큰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 제시 속에서 이미 가동되고 있는 정부 내의 재정계산위원회가 모수개혁의 어떤 방안을 마련한다면 우리도 시기에 너무 늦지 않게 이번에 연금 개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석 교수님 모수개혁이란 게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이게 나와야지 뭐 연금 개혁이 이제 시작이 되고 구조 개혁 이런 얘기와 동반해서 진행되는데 먼저 모수개혁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제도가 일단 세대 간의 연금을 통해서 이제 자원을 배분하는 그런 이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연금 급여 산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변수, 이제 파라미터라고 얘기하는 것을 조정하는
말하자면 사실은 연금 얼마만큼 받을 것이냐, 그다음에 얼마만큼 낼 것이냐, 그리고 언제 받을 것이냐 이런 식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주로 연금에 대해서 얼만큼 부담하고 얼만큼 받을까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관심이 모여져 있는 네. 그 변수들을 조정하는 게 모수개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구조개혁은 사실 이제 조금 더 큰 틀에서 예를 들면 뭐 연금의 이제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제도의 변화를 틀의 변화를 통해서 메울 것인지 아니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에 합해서 어떻게 기초 보장을 할 것인지 뭐 공적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퇴직연금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제도와 제도 간의 관계를 이제 고려해서 노후소득 보장을 설계하는 좀 더 큰 틀의 논의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항상 이 연금 얘기를 하면 선명하게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뭐냐면 연금 도대체 국민연금 문제 있다고 얘기할 때 보장해 주려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게 뭐냐, 이 연금 받아서 쓸만한 돈을 만들어 주지 못하는 걸 걱정할 것인가, 아니면 이 재정이 없어가지고 줄 돈이 없어지는 고갈되는 걸 걱정할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운용 방식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입장들도 다 다르신 것 같고 이걸 전공하고 갖고 있는 전문가들의 입장도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재정 안정성이 중요한 것인가,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보장성이 중요한가, 이 두 가지 점에서 두 분 생각도 다르실 것 같은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먼저 남 교수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저는 이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국민연금의 본질적인 기능은 노후 소득 보장이 가장 네. 우선적인 기능이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노후 소득 보장을 좀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재정 문제를 이제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가 동시에 돼야 되는데 저는 우선은 본질적인 기능을 우선하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연금이라는 게 받았을 때 살만해야지 연금이지, 안 그러면 흔히 말하는 용돈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소득 보장 기능이 더 중요해 보인다고 말씀 주셨는데 석 교수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 그러니까 노후소득 보장의 이제 역할은 굉장히 분명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야지 되는데 지금 현 세대만 노후소득 보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되는 것이고 네. 지속 가능성의 핵심인 재정 안정성이 굉장히 이제 담보되어야지 미래 그 세대의 노후 소득 보장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연결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재정 안정화 논의와 그다음에 노후 소득 보장 논의를 계속 이분법적으로 분리해 가지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좀 그 맞지 않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지속 가능성 이슈는 바로 미래 세대의 보장성 이슈와 직결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후소득 보장의 지금 급여 수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세대의 생활 수준과 노령층의 생활 수준을 균형되게 맞춰 나가는 그런 작업이 연금 개혁을 네. 통해서 이제 중재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르게 균형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곳간에 돈만 많으면 무슨 문제겠습니까만 돈이 없으니까 충분하게 못 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쟁점을 살짝만 이렇게 뒤집어서 짧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이 소득 보장 기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석 교수님은 그렇게 하다가는 위험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저는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재정을 만드는 주체는 아니거든요. 네. 국가는 지급 보장을 하고 지급 보증을 해서 제도가 정말 안정적으로 관리돼서 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책임지는 주체인 건 맞지만 국가가 재정을 만들어내는 주체는 아니고 설사 그게 일반 재정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담 주체는 국민이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국가가 다 이제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 네. 미래 세대의 연금이 여전히 같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예견되는 선상에서는
이제 발빠르게 잘 준비를 해야 된다. 네. 철저하게. 네. 네. 그러면 조금이라도 재정적인 어떤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연금요율, 연금을 부담하는 비중을 조금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연금특위자문위에서는 지금 소득의 9%인 보험료를 15%로 상향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안을 낸 것이죠. 지금 이게 정해진 것입니까? 방향이? 아니요.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자문위가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네. 사실은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올리는 건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지만 사실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합의라는 게 퍼센테이지가 합의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네. 올리는 방향성도 합의가 안 된 건가요? 올리는 방향성은 합의가 됐는데 네. 얼마까지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됐을 때 이 쟁점은 과도한 인상이라는 거에서 합의가 안 된 겁니까? 너무 적다는 거에서 합의가 안 된 겁니까? 그 사정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근데 이제 보장성 강화를 이야기하시는 쪽에서는 보험료 인상도 필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소득 대체율 인상도 동시에 같이 가야 된다. 네. 그런 입장이었고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분들은 이제 소득 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만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였는데 예. 당연 그래서 그러면 요지는 두 가지 쟁점 중에 좀 더 내고 지금 받는 돈 수준을 유지하는 것 안 하나하고 좀 더 내면 더 받아야 되는 안 두 안 정도가 충돌을 한 것 같은데 석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이제 모수 개혁을 염두에 두고 그 연금 보험료 급여 수준, 연금 보험료하고 연금 급여 수준을 조율하는 그런 이제 안들을 검토를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보험료율을 올려야 되겠다. 미래 세대의 부담이 지나치게 이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5년의 연금 개혁을 실기함으로써 우리가 좀 미래 세대의 부담이 더 커진 부분에 대한 압박을 서로 다 입장과 관계없이 받았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뭐 언론에 나왔듯이 뭐 15% 뭐 내지는 12% 알파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소득 보장에 있어서 이제 이견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소득 보장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소득 보장률이 낮은 거는 사실이에요. 네. 소득 대체율이 낮은 건 사실이고 지금 명목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거는 40년 가입의 40%지만 우리가 이제 가입 기간이 워낙에 짧다 보니까 뭐 30%가 안 되는 네. 예, 그런 이제 보장률을 실제로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득 대체율을 명목적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입장이 있었던 거로 아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바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아쉬웠던 거는 사실은 좀 단일안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았는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이제 보험료를 인상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점이 있었고 소득 보장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가 이제 40%의 보험료를 낮추면서 동시에 이제 급여율을 높인다라는 것이 좀 이치에 안 맞다 네. 싶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런 입장의 차이를 조율하면서 어느 정도 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지 않았느냐. 좀 더 간격을 좁혀서 예를 들면 보험료율은 일정 선을 제시를 하고 급여 검토 선은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레인지로 해서 단일안처럼 제시를 했더라면 저는 좀 더 이제 그 국회 연금특위에서 압박을 받아서 좀 더 속도감 있게 연금 개혁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제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소득 대체율을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40%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이게 이제 연금 정치의 과정에서 그리고 사실 소득보장 대체율이 우리가 낮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뭐 45%그 정도까지는 합의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남 교수님은 그 특위 자문위 계셨는데 몇 퍼센트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 법정 대체율은 40% 네. 합니다. 40년 가입에. 그런데 이제 OECD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31%좀 되거든요. 네. OECD 평균은 42%. 그러니까 우리가 한 11% 낮은 편인데
그리고 가입 기간도 좀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가입 기간 앞으로 늘려야 되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기준이 되는 법정 대체율 자체를 네. 조금 올리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이제 개별 가입자들의 가입 기간 늘려도 31% 안에서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한 50%까지는 올라가면 어떻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그거는 제 개인의 생각이고 실제로는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면을 많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50%보다 좀 낮은 수준에서도 저도 석 교수님처럼 이게 연금 개혁이라는 것이 한쪽 입장만 고집해서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재정도 중요하고 다 같이 중요하니까 여러 의견을 이제 조율을 할 수 있었다면 저도 사실 저는 민간 자문위 참여를 한 사람으로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면도 있는데 네. 그런 점에서는 뭐 그 50% 저는 50%지만 그보다 좀 아래라도 타협이 됐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럼 큰 틀의 조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수가 뭐 기준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 문제들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입 연령 그 끝나는 지점이 59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연금 개시가 되는 나이가 되기까지 연금 공백기 5년 정도가 발생을 한다. 이게 문제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지 연금 특위에서 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올려서 조정을 하자는 안을 냈던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이렇게 높이려는 이유가 뭡니까, 안 교수님? 근데 요것도 그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다 했으니까 이 논의도 있긴 있었는데 네. 사실 민간자문위는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것도 합의했다고 사실 말을 할 수 없고요. 네. 이런 안이 있었다? 이런 방향의 논의가 있었다는 네. 건 맞지만 합의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계속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2033년에 65세까지 조정이 네. 돼 있고요. 네. 그런데 다만 우리는 가입 상한 연령을 함께 조정하지 않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공백이 발생을 하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물론 조정을 해야 되지만 이걸 조정하려면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전제가 돼야 될 게 있습니다. 뭐 OECD에서도 작년에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가입 상한 연령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조정을 하기 위해서 조기 퇴직하는 관행을 이제 좀 없애고 네. 또 기업 운영 방식도 개혁하고 노동시장 개혁도 하고 임금 문제도 좀 조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 주문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입 상한 연령 조정이 그냥 단순히 가입 상한 연령을 올린다고 해서 되는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기업 운영 또 노동시장 개혁과 같이 가야 되는 문제라서 네. 그게 같이 좀 저는 2033년까지는 그 부분이 같이 좀 갈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올해 기준은 63세지만 이게 점점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제 결국은 네. 처음에 연금 개혁을 했을 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면 5년 차이가 나버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또 생각해낸 것 안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 안 중에 하나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좀 더 늦게 받자. 67세로 연금 개시를 늦추는 건 어떠냐. 수급 개시 연령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지금 이제 아까 종전에 가입 상한 연령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2008년에 이제 연금 개혁을 하면서 이제 연금 수급 연령을 2033년까지 이제 5년에 1세씩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65세로 네. 이제 상향하기로 그거는 이제 합의가 됐고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 그때 같이 가입 상한 연령을 같이 사실은 연동해서 올렸어야지 되는 네,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때 아마 저는 정책적으로 미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가입 상한 연령은 사실은 이제 저는 오히려 수급자나 지금 현재 우리 급여 수준을 실질적으로 더 보장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기여하는 순기능의 장치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이제 아까 그 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노동시장 상황이 개선이 되고 이제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좀 실질화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이 뒷받침되어야지 이 가입 상한 연령이
연령을 좀 인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더 될 수는 있지만 가입 상한 자체를 연장하는 거는 경제 활동을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든 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꽤 있는데 그분들이 연금을 이제 추가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기는 거고 그 납입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연금급여 수준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사용자가 같이 부담을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고령 노동자들에게 나름 그 연금급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베네핏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금 가입 기간이 굉장히 짧아서 사실은 실질 소득 대체율이 낮은데 그 가입 연령을 상향하면 그 부분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이제 사용자가 같이 부담하기 때문에 적어도 국민 입장에서는 나쁜 얘기는 아니다, 좋은 얘기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구조개혁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구조개혁 방안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일단은 무슨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구조개혁까지 고려한다면 어떤 방향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남 교수님 먼저 봐주세요. 예, 뭐 지금 뭐 구조개혁하면은 많이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퇴직연금, 퇴직급여 제도인데요. 근데 이것도 사실 퇴직연금은 지금 근로자의 한 절반 정도가 가입이 돼 있고 그 중에서 또 실제로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경우는 5%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현재 상태에서는 퇴직연금이 노후 보장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다음에 또 퇴직금 같은 경우도 이제 1년 미만 취업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퇴직금, 퇴직령 합쳐서 퇴직급여 제도가 노후 보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돼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는 우선은 기초연금과 이제 국민연금 중심으로 우선은 이제 그게 기준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른 이제 3층 보장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근데 이제 기초연금이 우리나라 기초연금은 약간 독특한 것이 전체 노인 중에 숫자로 70%를 이제 수급 네. 대상으로 정하다 보니까 70%에게 급여를 주기 위해서 그 기준이 되는 그 선정 기준 자체가 네. 금액이 매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초연금이 빈곤 완화가 목적인지 뭐 제도 목적이 조금 불분명한 측면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제도 목적을 저는 기초연금은 빈곤 방지로 확실하게 좀 자리매김을 하고 그 위에 이제 국민연금을 좀 소득 대체율을 조금 강화해서 이제 빈곤 예방 쪽으로 좀 중점을 두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퇴직급여 제도의 노후 보장을 좀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네. 근데 퇴직급여의 노후 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면 다시 이제 좀 돌아가는데 노동시장 계획이 사실 같이 따라가 줘야 네.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석 교수님은 이 구조개혁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이 기초연금이 개혁을 하는데 말씀 주셨습니다만 특히나 이 기초연금은 두 정당이 표를 너무 의식해서요. 개혁이 아니고 이 짐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더 올려주겠다 약속했고요. 윤석열 정부는 40만 원 주겠다고 했고 올리는 방안. 그다음에 민주당은 기초연금 부부 합산해서 감액하는 거 이거 폐지하겠다. 듣기는 참 좋아요. 근데 이게 연금 개혁을 하고 구조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부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우리가 공적연금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을 통해서 적어도 모든 이제 국민들이 기본 보장 이상을 이제 보장받도록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게 일단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초연금이 사실은 국민연금이 이제 제 역할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기초연금의 역할이 기대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연금은 전적으로 이제 부과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초연금은 그야말로 당세대가 당세대 연금 급여를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부양 구조가 우리나라 한국처럼
심하게 악화되는 제도 부양률이 굉장히 악화되는 그런 이제 국가에서는 사실은 기초연금을 무겁게 가져가는 게 그만큼 미래 세대에게도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초연금의 역할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 보장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연금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중하층에게는 특히나 중요한 역할 그리고 두텁게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지금은 이제 정액으로 이렇게 모든 그 70% 중하위 계층에게 이제 정액으로 주는 제도로 설계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기본 보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기초연금이 일정 그 더 하위 계층에게는 더 두텁게 보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논의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이전에 사실 아까 이제 남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은 국민연금이 일단 주축제도로 저도 섰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국민연금에서 여전히 배제되어 있는 노동자층도 많고 그리고 이게 그 노동자층으로 편입되지 않은 이제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떻게든 연금 수급권을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 좀 고안이 필요하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연금 크레딧을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뭐 실업 크레딧이라든지 지금은 전 노동생애 중에 1년만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불안정 노동이 심화되고 뭐 이런 경우에는 실업 기간이 노동 생애 기간의 상당 기간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선진국에서 하듯이 조금 더 길게 그래서 뭐 최소한 이제 5년 정도는 연금 크레딧을 실업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업 기간에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든지 아니면 돌봄 크레딧처럼 이렇게 돌봄 노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를 보장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입 기간을 조금 더 길게 해서 국민연금을 많은 분들이 수급할 수 있도록 네.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 가입 기간을 실질 가입 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도 어떻게 보면 사실 나중에 연금액을 받을 때는 그것에서 산정이 되니까요. 네네.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연금 개혁을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 굉장히 방정식이 복잡하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해외 사례를 볼 때 해외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와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적립 방식,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기금을 쌓아서 거기서 이렇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이제 그때 필요한 걸 징수를 해서 부과를 해서 또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부과 방식으로 이제 개혁을 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도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뭐 하면 안 된다는 분도 계시고 아니 이거 전혀 문제가 없다.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주 이것도 복잡하겠죠. 그렇지만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그렇게 입장만 두 분께 듣고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도 서구의 선진국처럼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시도했던 그리고 성공했다고 알려진 이 방식으로 전환하는 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남 교수님? 지금 뭐 OECD 국가들의 개혁 방향, 개혁 기조와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다른 평가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그 유럽 국가들이 이제 부가 방식인 거 맞는데 지금 그 나라들도 이제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부양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적립식 요소를 조금씩 가미하고 있는 것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부가식, 적립식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그 부가식에서 이제 적립식이 조금씩 가미되는 측면이 있긴 있는데 그런 우리는 이제 현재는 우리가 기금을 쓰지 않고도 매달 들어오는 이제 기여금 수입만으로도 급여 지급이 현재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기금 운용 수입과 기여금 수입을 합친 것이 급여 지급에 모자라기 때문에 이제 기금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이번 5차 재정 계산 결과를 보면 2080년까지는 이제 부담이 올라가다가 그 이후는 부담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2080년에 GDP 9.4%인데 그 이후는 8.8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이제 그 말은 물론 이제 이것도 너무 장기간 너무 먼 미래의 추계이기 때문에 항상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추계 결과상으로 본다면
한 2080년 정도 지나가면 인구 구조가 어느 정도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부터 한 2070년대까지가 이제 과도기라고 보고요. 과도기 치고는 좀 긴 과도기이긴 한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앞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을 뭐 우리가 불필요 이렇게 낭비해서 없앨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용 자원이 그 가입자들이 내는 기여금 보험료, 그다음에 일반 조세, 그다음에 이제 기금의 수익과 뭐 원금 일부 되겠죠. 여기 이제 요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이 될 텐데 요 세 가지의 역할 분담을 잘 이제 조합을 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재정 축에도 좀 정책적으로 정부가 각 관련 부처가 협의를 해서 GDP 예를 들어서 2080년에 GDP 9.4%면은 그 중에서 기여금으로는 뭐 한 3% 정도를 확보를 하고 조세로는 뭐 한 3% 확보하고 또 기금 수입으로 나머지를 확보한다. 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조합을 다르게 하든지 그런 여러 가지 조합을 좀 해서 우리가 기금으로부터는 어느 정도 재원을 부담하고 조세는 어느 정도 하고 이런 거를 국가가 좀 정책적으로 좀 밝혀준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소득 대체율도 합리적으로 정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적립적 요소와 부가적 요소를 절충을 해서 네. 잘 헤쳐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네, 남 교수님이 굉장히 합리적인 설계가 이렇게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이제 연금 수급자 대비 부담자 대비 연금 수급자의 비중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적 부양률은 2080년까지 쭉 계속 오르거든요. 네. 그 이후에 약간 이제 좀 이제 정체되고 하는데 그 2080년까지 제도적 부양률이 오르는 거 보면은 2060년에 보면은 125%예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그 1.25명을 부양을 해야 되는 구조예요. 지금은 우리가 뭐 약 5명이 1명을 부양하는 구조라고 하면 나중에는 한 명이 1.25명을 부양해야 된다고 하니까 노인의 연금 비용을 전적으로 한 근로자가 이제 말해서 한 사람 1.25명 분을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이제 부담이고 이런 정도의 부양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네. 예, 세계 어느 나라도 없었고 경험해보지 않은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렇다고 이제 뭐 못한다라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이제 이 연금 재정 부담이나 그다음에 현 세대가 아무래도 지금 현 세대가 인구가 조금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요 시점에 현 세대가 빠르게 부담을 같이 해주는 것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 개혁을 좀 더 이제 현실성 있게 이제 말하자면 불안을 제거할 수 있게 연금 부담이 지나치게 오르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좀 더 좋은 말씀을 더 듣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정치권이 선도해서 고쳐야 되는데 사실 연금 개혁의 가장 걸림돌처럼 이 표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니까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날 것인가 가지고 계속 미뤄왔습니다. 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점도 많습니다. 입장도 다르고 오늘 못 하신 말씀 많겠지만 이 말씀만은 꼭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1분씩 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듣고 오늘 토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석 교수님 먼저 말씀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일단은 정치권에게는 연금 개혁은 정말 역사적인 사명이고 이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오히려 이제 자신감 있게 그야말로 확신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차피 초고령 사회에 겪어나가는 데는 우리가 고통을 같이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공생의 그 길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자라는 그런 개혁 비전을 좀 자신감 있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 그리고 특히 이제 2030 이 연금에 댓글을 다는 무용론이나 폐지론에 대해서 무게 중심을 가지고 계속 댓글을 다시는 이제 네티즌 분들에게는 연금이 그래도
우리가 국가가 지금 이제 책임지고 관리하려고 하는 공적연금이 어떠한 사적연금보다는 훨씬 기본 보장에 충실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믿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금 개혁이 연금을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노후 보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신뢰를 가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남 교수님. 예, 저는 지금 언론에서는 이제 연금 개혁이 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있는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기회가 있다. 그리고 제가 천천히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직 기회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희망을 놓치지 말고 더 한다면 우리도 연금 개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이 연금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이나 또 일부에서 너무 과도하게 기금 문제로 이렇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이 오히려 연금 개혁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조금 연금제도 지금 우크라이나도 전쟁 중이지만 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처럼 국가가 있는 한에서는 연금제도는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좀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갈 위기라고 걱정이 많은 국민연금 바람직한 개혁 방향을 오늘 짚어봤습니다. 석재현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